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밤, 순자 할머니는 듣게 됩니다. 사위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대화를. 이제 끝났어요. 걔 죽었으니까 순자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장례식장 앞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딸 은영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48년을 살았던 딸의 마지막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뒤로 감춰진 아픔까지는 사진 속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딸을 먼저 보내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딸마저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은영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위 현우가 순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장례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조문객 응대도 장례식장 예약도 심지어 화장터 예약까지 모두 현우가 알아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효자 같은 사위였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박말순도 순자 곁을 지키며 함께 울었습니다. 순자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말순의 위로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은영을 화장터로 보내야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작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은영아. 순자는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많이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화장터 근처 의자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우와 말순이었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순자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걔 죽었으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투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만 조용히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산만 처리 잘하면 이 집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순자는 늙었으니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순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치고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벌써 처리했고 진명의 변경도 준비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현우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 어머님한테는 생활비 정도만 드리면서 조용히 지내시게 하면 돼요. 순자는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의 영정사진 앞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진짜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현우와 말순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뭔가 잘못 들은 거겠지? 순자는 딸의 사진을 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마침내 은영을 화장터로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빨간 눈으로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터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홀로 남겨진 딸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과 현우가 함께 살던 이 집은 이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순자는 어젯밤 들었던 현우와 말순의 대화가 환청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슬퍼서 잘못 들은 거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진명의 변경, 유산 처리. 이런 말들이 딸의 장례식장에서 나올 말들이었을까요? 며칠 후 말순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 왔어요. 말순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친근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 방 정리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말순이 말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현우가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말순이 딸의 방 정리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류들을 현우가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말순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의 방은 여전히 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딸이 즐겨 쓰던 향수병이 놓여 있고 옷장에는 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이 남긴 편지나 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메모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분홍색 표지의 다이어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을 펼쳐보니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딸이 꾸준히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몇 페이지를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이상하다. 결혼하고 2년 엄마랑 멀어지게 한 것도 그 여자의 말 때문인가.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하는 그 여자는 아마도 말순을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다이어리를 읽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 보험을 더 들라고 하고 집 명의를 현우 이름으로 바꾸라고 한다. 나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우는 요즘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장례식장 접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례 비용이나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사위분이 이미 사망보험 처리하고 가셨던데요?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셨더라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죽은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현우가 벌써 보험 처리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꽤 큰 금액이라고 들었어요. 몇 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현우가 그렇게 빨리 보험금을 신청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딸의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혹시 보험에 대한 내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중요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나는 반대했는데 현우와 시어머니가 자꾸 설득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죽으면 이득을 보는 건 결국 현우인데. 순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와 말순이 딸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방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뒤쪽, 침대 밑, 화장대 서랍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습니다. 딸이 혹시 더 중요한 단서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우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외도 증거였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딸의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하는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의 외도, 강요된 보험 가입, 그리고 딸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다이어리와 사진들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현우와 말순이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진실을 꼭 밝혀낼게. 내가 혼자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순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딸의 다이어리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그 다이어리를 읽으며 딸의 마지막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이 모든 의문을 풀어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경호라고 합니다. 은영 씨와 예전에 사귀던 사이입니다. 순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딸이 현우와 결혼하기 전 연인이었던 조경호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인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조경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은영 씨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자는 조경호를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조경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은영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무슨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죽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조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은영 씨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현우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자신을 없애려고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경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영 씨가 저한테 메일을 몇 개 보냈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메일들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메일을 열어보니 보험 가입 내역이 나왔습니다. 은영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무려 5개나 돼요. 총 보험금이 5억 원이 넘어요. 순자는 그 금액을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이요? 은영 씨 말로는 자신이 가입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메일에는 현우의 외도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명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은영 몰래 진명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도 은영이가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네, 은영 씨가 현우 씨 서류 가방에서 몰래 복사한 거라고 했어요.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메일에는 은영이 직접 작성한 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닐 것이다. 현우와 그의 어머니가 나를 없애려고 계획한 일일 것이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은영 씨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자는 조경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메일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과 함께 가면 좋겠어요. 드디어 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조경호가 가지고 있는 메일들과 자신이 발견한 다이어리를 합치면 분명히 현우와 말순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이제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조경호와 순자는 그날 저녁 다시 만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말순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조경호와 만난 다음 날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우와 말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딸을 해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은영이 방 정리하다가 몇 가지 물건이 나왔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 아, 어머님. 무슨 물건이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다이어리하고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이요. 순자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요? 혹시 제가 가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먼저 시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시어머님 계실 때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어머니도 집에 계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작은 봉투를 들고 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딸의 다이어리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빼고 일상적인 내용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자 언니, 어서 오세요. 무슨 물건을 가져오셨다고 하던데요? 순자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영이 쓰던 다이어리인데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이어리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가 일기를 썼었군요. 몰랐네요. 현우도 옆에서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순자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말순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어요. 순자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딸이 혼자 찍은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말순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가 참 예뻤는데 이런 추억이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이네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던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은영이 메모해둔 보험회사 전화번호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메모였지만 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니에요. 현우가 재빨리 그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보험 관련 문의였나 보네요. 말순도 현우의 반응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순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혹시 더 중요한 서류 같은 게 나오면 또 가져다 드릴게요.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차를 준비해 왔지만 표정이 이전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차 드세요. 말순이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방 정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순자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말순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그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순자 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이 일로 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말순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생활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은영이도 하늘에서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거예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은영이 어머니이신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어머님도 편히 사셔야죠.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영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제는 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주는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사려는 돈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죽음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될까요? 순자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말순의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언니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은영이도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딸을 죽이고 나서 자신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와 시어머님 같은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현우와 말수는 분명히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돈으로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조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 씨,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침묵의 대가를 주려고 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순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절대 그들의 돈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조경호와 만난 다음 날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우와 말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로 딸을 해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은영이 방 정리하다가 몇 가지 물건이 나왔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 아, 어머님. 무슨 물건이요?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다이어리하고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같은 것들이요. 순자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요? 혹시 제가 가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먼저 시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시어머님 계실 때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어머니도 집에 계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작은 봉투를 들고 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딸의 다이어리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빼고 일상적인 내용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자 언니, 어서 오세요. 무슨 물건을 가져오셨다고 하던데요? 순자는 거실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영이 쓰던 다이어리인데요.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이어리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가 일기를 썼었군요. 몰랐네요. 현우도 옆에서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순자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말순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있어요. 순자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딸이 혼자 찍은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말순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가 참 예뻤는데 이런 추억이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이네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던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은영이 메모해둔 보험회사 전화번호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메모였지만 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이건 별거 아니에요. 현우가 재빨리 그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보험 관련 문의였나 보네요. 말순도 현우의 반응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순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 혹시 더 중요한 서류 같은 게 나오면 또 가져다 드릴게요.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차를 준비해 왔지만 표정이 이전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차 드세요. 말순이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방 정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순자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말순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그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순자 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이 일로 언니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말순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생활비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세요. 은영이도 하늘에서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거예요.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순자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은영이 어머니이신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어머님도 편히 사셔야죠. 말순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영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이제는 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주는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사려는 돈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죽음에 대해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될까요? 순자는 일부러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말순의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언니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요.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은영이도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봉투를 받으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딸을 죽이고 나서 자신에게 입막음용 돈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와 시어머님 같은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현우와 말순은 분명히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돈으로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조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 씨,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침묵의 대가를 주려고 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순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절대 그들의 돈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조경호는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밤새 준비한 딸의 다이어리와 조경호가 가져온 메일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드디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젊은 경찰관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딸 은영이가 죽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남겨뒀어요. 순자는 다이어리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가 딸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조경호도 핸드폰을 꺼내 은영이 보낸 메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 가입 강요, 진명의 변경 시도,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유서 성격의 글까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 자료들은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현우와 말순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은영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사망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현우가 발견했다고. 순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경찰관은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곧 담당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 담당 수사관인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와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순자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보험 가입 내역은 사실이었습니다. 총 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5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김영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사망 신고 다음 날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조경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김영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우 씨 계좌로 최근 몇 달간 큰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도 있었고요. 순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게 됐어요. 이 사건은 다른 수사관이 이어받게 될 겁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담당자가 바뀌나요?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새로운 담당자가 곧 연락드릴 거예요. 새로운 담당 수사관인 박 형사는 전임자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박 형사는 순자가 가져온 자료들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이어리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표현일 수도 있고 메일 내용도 추측에 불과할 수 있어요. 순자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빨리 신청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보험금 신청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빨리 신청했다고 해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박 형사의 태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조경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진명의 변경 시도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간에 충분히 논의했을 수 있는 일이고 명예 변경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박 형사는 결국 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건을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순자는 절망했습니다. 김영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뭔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담당자만 바뀌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니. 순자는 조경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며칠 후에 들려왔습니다. 조경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라고 했지만 조경호는 그동안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왔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복이에요. 조경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나 그 어머니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게 틀림없어요. 순자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협력자였던 조경호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경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심하고 가족들 안전도 걱정되고 경호 씨도 이해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조경호는 해외 취업을 위해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믿을 구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조경호를 배웅하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영이를 위해 애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조경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딸 하나 지키지도 못했구나. 세상에 정의는 없는 걸까? 순자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조경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딸의 방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 수사도 막혔고 유일한 동지였던 조경호마저 떠났습니다. 현우와 말순의 음모를 밝혀낼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순자는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날도 평소처럼 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순자는 문득 딸의 낡은 노트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상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노트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딸과 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순자는 노트북 안의 폴더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사진이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폴더를 열어보니 또 다른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일기, 사진, 중요, 비상 등의 이름을 가진 폴더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중요라는 폴더부터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조경호가 보여준 것과 비슷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현우의 외도 증거, 진명의 변경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경호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고 상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다른 폴더들도 열어봤습니다. 비상이라는 폴더를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엄마에게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딸이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딸 은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보던 밝은 모습이 아니라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순자는 화면을 통해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은영은 영상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순이 어떤 요구들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처음에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죽으면 현우 오빠가 받는 돈이었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명의도 현우 오빠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제가 만약 죽으면 모든 게 현우 오빠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영은 현우의 외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어떻게 자신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랑 제가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자꾸 엄마를 나쁘게 말하면서 저를 엄마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순자는 그제야 딸이 왜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의도적으로 모녀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 은영은 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현우 오빠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마치 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은영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죽게 된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에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엄마는 절대 현우 오빠를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은영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뭔가 생기면 꼭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세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영은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건 엄마뿐이에요. 현우 오빠한테 속아서 엄마를 소홀히 했던 것 정말 후회해요.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엄마만은 꼭 진실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영상이 끝나자 순자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은영아, 순자는 화면 속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자는 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딸이 직접 증언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제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영아,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순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절대 가만 안 둔다. 순자는 영상 파일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찰서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직접 남긴 증언이 있으니 다를 것입니다. 딸의 영상을 발견한 다음 날 순자는 새벽부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영의 동영상 증언, 다이어리, 보험 서류, 외도 증거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사를 막았던 박 형사에게 다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다른 담당자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더 상급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지역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딸이 살해당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줘요. 도와주세요. 검찰청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하시고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실 수 있어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형사가 아닌 다른 수사관을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강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수사관은 진지한 태도로 순자를 맞았습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의문스러운 죽음, 현우와 말순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딸의 영상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강 수사관은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피해자가 직접 남긴 증언이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는 증거 부족이라고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재수사할 가치가 있어요. 강 수사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우 씨와 그의 어머니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순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관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 씨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일단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시인했고요.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현우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인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순자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영상과 함께 이 사건을 공개하면 여론의 압력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지역 방송국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딸이 사위에게 살해당했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딸이 직접 남긴 영상도 있어요. 방송국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직접 남긴 영상이요? 그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며칠 후 이 사건이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딸의 영상 일부와 함께 보험금 사기 의혹, 계획적 살인 가능성 등이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현우와 말순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악질들을 왜 풀어놓고 있냐,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이틀 후 순자에게 강 수사관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인정했나요? 네, 언론 보도 후에 여론이 악화되자 견디지 못하고 자백했습니다.
강수사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를 계단에서 밀어서 죽였다고 인정했어요.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딸의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그럼 말순도 체포될까요? 현우 씨가 어머니도 공범이라고 진술했어요. 지금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 날 저녁 말순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지만 현우의 자백과 각종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며칠 후 현우의 구체적인 자백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은영과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 때문에 손해가 너무 컸어요. 현우가 경찰 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말순의 진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금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나서 차라리 은영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현우도 다른 여자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집 명의를 바꾸려 하고 은영을 점점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단에서 밀어 죽인 것입니다. 현우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은영이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꾸 파고들어서 사고 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더욱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은영이가 못 도망쳤던 거야. 순자는 그들의 진술을 들으며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을 죽인 자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살인죄로, 말순은 살인 공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딸의 영상 증언과 각종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순자는 딸을 대신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제 딸은 그들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제 딸을 죽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무기징역, 말순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말순이 감옥에 간 후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의 억울함은 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순자는 서울의 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과의 추억도 많았지만 현우와 말순 때문에 더럽혀진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 거야. 순자는 딸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나니까. 짐을 정리하다가 순자는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지. 순자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해맑은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순자는 고향인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여름휴가 때마다 놀러 오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던 작은 한옥을 정리해서 새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시골 생활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을 이웃들은 순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챙겨줬습니다. 순자 씨, 우리 텃밭에서 나온 배추인데 가져가세요. 옆집 할머니가 자주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사니까 이런 게 제일 고마워요. 순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토마토 키우고 있어. 순자는 텃밭에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빨갛게 익으면 하늘에 있는 내가 맛볼 수 있을까? 어느 봄날 순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조경호였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조경호의 안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영 씨가 좋아했던 벚꽃이 올해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조경호도 여전히 은영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은영아, 저기 별 중에 내가 있니?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내 억울함도 풀어줬고 바람이 살랑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딸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살아야지.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겠지?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한 어머니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순자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슬퍼하면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할 거예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순자의 텃밭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그 토마토였습니다. 순자는 첫 토마토를 따서 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은영아, 내가 좋아하던 토마토야. 엄마가 정성껏 키웠어. 순자는 사진 속 딸에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줘. 가을이 되어 조경호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많이 성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조경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편지도 고마웠고, 순자는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은영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조경호는 딸의 묘소에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딸을 추모했습니다. 은영 씨, 어머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경호가 묘비에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조경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영 씨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걸 보면요. 그래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은영이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는 걸요.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함께 만들곤 했던 그 눈사람이었습니다. 은영아, 기억나니?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사람 만들었잖아. 순자는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이제 정말 괜찮아.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고마워, 내 딸. 순자는 편지를 딸의 사진 옆에 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비록 곁에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